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엄연히 아직 북한군이지만 유사시 이들도 멸망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고도화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함부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외에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항상 거론되는 것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막대한 포병 전력과 우리 군에서는 다연장 로켓이라 부르는 방사포 전력,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 전력인데요. 아무리 북한군의 질적 수준이 처참하다고 지적받는다 한들 그 엄청난 수량의 북한 화포는 여전히 우리 한국 군에게 있어 큰 위협입니다. 북한은 총 3,500문에 달하는 견인포와 4,400문에 달하는 자행포, 5,500문에 달하는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평소에는 갱도 안에 숨어있다가 공격할 때만 밖으로 나오는 갱도포병, 즉 170mm 장사정포 전력은 사거리도 상당하고 이론상으로 수도권에 분당 3,000발의 포격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사시 포격을 가한 후 갱도 속으로 숨어버리기에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존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한국군 포병은 견인포가 3,500여 문, 자주포를 2,300여 문 보유 중이며 앞으로 850여 문의 자주포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총 270여 문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북한은 숫자상으로만 볼 때 한국군 포병을 압도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에서는 성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화된 방사포들과 신형 자주포들이 대거 등장해 북한군의 포병 전력이 질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항상 북한군 포병의 가동률이 최상이라는 가장 나쁜 가정하에 대비하고 있기에 북한의 군사력이 위협적이라 평가하고 있을 뿐 엄연히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쉽게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북한군이 그렇게나 허세를 부리며 주장했던 서울 불바다는 그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으며 지금까지 과도하게 화력에 투자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화력을 추구할 한국 육군 중에서도 포병은 세계 최강의 육군인 미 육군 포병에 비교해도 맞먹는다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방적으로 박살이 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육군의 각종 포병 장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육군은 지금도 계속해서 투출 신화를 써 내려가며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논할 때 항상 탑3 안에 드는 K9 자주포를 1,300여 문 보유 중이며 이를 모두 2030년까지 K9A1 사량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육군이 사용하는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한국이 면허 생산하고 이를 개량한 버전인 K55A1 자주포 또한 1,180문을 보유 중입니다. K55A1 자주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주포의 원형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쓸만한 자주포인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개량을 통해 30km의 사거리를 달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로켓 포병 장비의 경우 우리 육군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천적으로 불리는 M14 하이마스의 2배 화력을 지닌 M270 MLRS를 58문 운용 중이며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사 가능한 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을 218문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2014년부터 양산 중에 있으며 모두 양산할 경우 총 368문을 보유하게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적 포병과의 대포병전 수행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병 관측 장비 타스-1K를 갖추고 있고 가스-1K 레이어 거리 측정기, PYK-80 사격 재원 계산기, KW-12AF 이동형 비상 관측 장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2022년 기준으로 거의 39만 5천 명에 달하는 지상군 병력에 3세대에서 3.5세대 전차를 주력 전차라는 기갑 전력을 갖춘 데다가 2,50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갖추고 있어서 미국 이외의 다른 모든 서방 국가 육군을 압도할 수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포병과 장거리 타격 무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육군인데요. 한국 육군은 노후화되긴 했어도 많은 수를 유지하는 북한의 포병과 기갑 전력은 물론 유사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 병력과 중부 전구 병력 그리고 러시아군의 동부 군구까지 몰려와도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반도 전장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냉전기 소유럽 전장의 형태가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의 화력전과 기동전이 벌어질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육군은 다른 무엇보다 화력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는 데다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집결되어 있는 수도권이 북한과 매우 가까운 곳에 놓여 있어 마치 구소련식 군대를 보는 것처럼 비정상적일 정도의 거대하고 강력한 육군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그런 것처럼 화력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고 중심이 짧다 보니 지원 전력 및 의무 분야, 보병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졌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미군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군을 현대화하려는 장기 계획에 따라 군병력 숫자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안 그래도 강력한 포병과 기갑, 공중기동부대 위주의 전력은 더욱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방개혁 2020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한국의 포병 전력은 K55PIP와 K9 신형 자주포를 합쳐 자주포 전력만 3,000문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독일, 인도 등의 다른 강대국들이 고작 100대 남짓한 자주포를 운용 중이고 1000대 이상의 자주포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엄청난 전력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55mm 자주포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5mm 포탄을 340만 발 보유하고 있는데 재고가 워낙 많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위해 포탄을 지원할 경우
경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요. 한때 이 105mm 포탄 재고가 너무 남아도는 탓에 이를 사용하기 위한 K105A1 자주포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관측 포탄을 개발해 포탄으로 정찰까지 해내고 있으며 기존의 최대급 박격포였던 110mm 박격포를 120mm 박격포로 교체하는 사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 120mm 박격포의 경우 보병이 도수로 전방 장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포탄이 크기에 K200A1 차량에 박격포를 탑재해 발사하는 자주 박격포 비격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한국 육군 포병은 모두 155mm 대형포를 사용하고 보병 여단에서는 105mm 포를 사용하게 되는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화력 덕후의 로망, 정점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입니다. 한국 육군은 취약한 전차의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상부 공격 지능탄을 전차뿐만 아니라 120mm 박격포에서도 운용 가능한데요. 이 상부 공격 지능탄은 차기 다연장 로켓에도 탑재될 수 있고 원래 155mm 자주포 포탄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포탄을 대량 생산하는 세계적인 방위산업체 풍산에서는 사거리가 100km 이르는 활강 유도 포탄 또한 GGAM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국의 수출을 목표로 K9 자주포를 미국에서 실전 배치될 뻔했던 전설의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와 비슷한 사양으로 마개조하고 있는데요. K9A2 자주포가 바로 그 정체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목표 사거리가 80km 이르면서 GGAM 포탄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램제트 포탄 또한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한국형 엑스칼리버 탄, 탄도 수정 신관 등의 신형 포탄을 개발함으로써 초정밀 포격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램제트 포탄의 경우 비싼 요도 장치를 포탄에 넣지 않고 고도로 발달한 포신의 정밀도와 화기 관제 시스템만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을 성공시키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계획으로 여겨지는데요. 엄연히 북한의 포병은 숫자상으로 한국 포병을 능가하지만 정밀 포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실전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포격 정밀도가 워낙 떨어지자 대포병 사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크라프 자주포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에서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는 포격 정밀도를 화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 포병은 장비 자체도 워낙 노후되어 화력이 강력한 것은 물론 정밀도에서도 타이 초정을 불허하는 한국 육군 포병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탄약의 질에서 너무 큰 격차가 납니다. 한국의 탄약 생산업체 풍산그룹은 70년대 초부터 방산산업에 뛰어들어 2000년대에는 엄청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우 고품질의 탄약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병 장비에서 사용하는 포탄은 불발률과 공산 오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인데요. 규격만 맞다고 아무 포탄이나 쏴댔다간 포신이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러시아군에게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안 좋은 상태의 포탄을 마구잡이로 쏠 경우 현재 러시아군 포병이 그런 것처럼 명중률이 파탄날 수 있는데요. 온갖 불발 사고에 시달리거나 로트별로 탄착이 중구난방이라 아무리 포격해대도 명중시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포탄은 무조건 정교하게 제작되어 불발률이 낮고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경우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포탄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이 알려져 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은 우리 한국군에게 기습 포격을 퍼부었는데도 4명의 희생자를 내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물론 이 4명의 희생자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 군의 크나큰 손실입니다만 가만히 있는 섬에 있는 각 목표물들의 재원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쏘아보낸 포탄의 50% 이상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바다에 빠지고 나머지 포탄들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는 점은 엄연히 처참할 정도의 졸전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요. 연평도의 경우 여러 번 있었던 연평해전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최전방이었으며 북한군은 기습 공격에다 재원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전과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일인데요. 최전방의 공격 부대들이 고작 이 정도라면 DMZ에 대치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북한 포병들의 명중률이나 장비의 가동률, 포탄의 상태 등은 최악을 달릴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초정밀 포격이 가능한 한국군의 능력과 화력, 규모 등을 감안해보면 만약 다시 남북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사상자의 대부분이 군사 분계선 인근의 대규모 포격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상자의 대다수는 북한군 측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상자의 절대 다수는 부상자가 아닌 전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무엇보다 북한 포병에 의한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만큼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적이 감히 도발을 감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엄중한 대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